코코넛을 떠올려 봅시다. 이 파랗게 부서지는 파도와 창공을 도는 갈매기들, 내리쬐는 태양빛을 가려주는 야자수 아래 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선베드, 선글라스를 딱 끼고 여유있게 누워서 음악을 들으며 코코넛에 빨대 콕 꼽아서 즐기는 휴가. 물론 이렇게 하는 건지 경험한 적도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장면 떠오르시죠? 게다가 코코넛을 말린 과자는 지금도 구하기 힘들고 코코넛 오일은 비누나 화장품의 단골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비싸요. 활용도가 매우 높고 유용한 코코넛. 그 덕분에 이 과일은 열대지방 천혜의 풍부한 자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굉장히 망상에 가까운 선입견이었지만 이거 어떠셨어요? 그렇게 천혜의 자원이 널려있고 놀기 좋은 날씨, 작은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팔아 먹고 살고 마을 사람들끼리 파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시골은 인심이 좋다, 재래시장은 싸다, 해외 입국자가 많은 곳은 위험하다 와 같은 종류로 그냥 이미지에 덧씌워진 선입견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코코넛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열대지방의 풍부한 자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 기후대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빈곤을 설명하는 데도 자주 등장합니다. 과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혹은 진짜 그럴까? 오늘은 경제학 박사 장하준 교수님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읽어볼 겁니다. 이 장하준 교수님의 어떤 글들은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진짜 쉽게 내용을 재구성하는 그런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읽는 책은 제가 방금까지 한 것처럼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학에 대한 상식을 넓히기 쉽도록 매우 쉽고 재밌게,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코코넛이 많이 나는 열대지방의 사람들이 왜 빈곤해졌는지부터, 이 외에도 경제 강대국은 과연 공정하게 부자가 됐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쉽게 전해보겠습니다. 코코넛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부의 폭력적인 주장, 열대지방 사람들은 근로윤리가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대지방에서는 원주민이 농작물을 적극적으로 키우거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야자나무 아래서 코코넛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부지만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상상되는 그 열대지방의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관과 민이 전력을 다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평화롭게 낚시를 하거나 밭을 일구는 장면, 마천루가 즐비한 경제도시보다는 적당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조금 진지하게 말하자면 일단 열대지방에 많이 모여있는 소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의 근로윤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이 책에서 근거로 제시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연령 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부자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메이카 67%, 베트남 77%, 탄자니아 83%인데 반해서 독일은 60%, 미국은 61%, 그렇게 일 열심히 한다 그러는 한국도 62%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학교에 가는 대신 일을 하는 어린이의 비율 또한 높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 인구의 절반이 일을 하고 있죠. 반면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교육을 받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자 나라는 90%가 되지만
최빈국 40여 개 국가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성년이 된 뒤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게다가 고등교육의 많은 부분은 경제적 생산성 향상과 관계가 없는 학문, 이를테면 문학, 철학, 인류학, 역사 같은 공부들이에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은퇴 후까지 생존하는 사람들 수부터 부자 나라에 비해 적지만 살아남더라도 훨씬 더 일을 오래 합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요. 더운 지방의 빈공국은 독일, 덴마크, 프랑스인보다 60에서 80% 더 일하고 심지어 일을 많이 하는 일본, 미국, 한국에 비해서도 25에서 40%더 일합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일단 근면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저자가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성입니다. 이들이 부자 나라 국민보다 인생에 훨씬 더 긴 기간, 훨씬 더 오래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만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가 각각의 개인이 가진 교육 수준, 건강 같은 노동자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종에서 가난한 나라 노동자와 부자 나라 노동자 간의 개인적인 생산성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왜 생각해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이민 간 사람의 생산성이 크게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민을 했다고 해서 없던 생산성이 생긴 건 아닐 테니까요.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생산성은 전기, 교통, 인터넷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경제정책, 법률 체계 등의 사회적 체제,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시설 등에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왜 덜 생산적인 기술과 사회체계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낮은 생산성밖에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무수히 많은 이유들과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페루의 새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아노를 아시나요? 건조한 지역의 해안이나 섬에서 많이 발견되는 자원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새똥이 퇴적되고 응고되고 퇴적되고 응고되면서 화석화된 것을 말해요. 산호초 섬이나 무인도의 바위 위에 이 바다새들이 군집 생활을 하면서 쌓인 분변이다 보니까 질소와 인과 같은 무기질 함량이 높아 비료로 많이 쓰입니다. 구아노가 많았던 페루는 이 구아노를 통해 경제 호황을 누렸어요. 184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경제사에서 구아노기라는 용어를 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아노에 의한 경제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0년쯤 지나자 구아노의 과다 채취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고 이를 대체할 질산 나트륨을 수출했지만 그것 역시 국제 역학 관계로 인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1909년 독일의 과학자 하버가 만든 공기 중에서 질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발명했다는 것. 즉, 공기 중에서 인공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고 몇 년 후에는 독일의 또 다른 과학자 카를 보슈에 의해 상용화됩니다. 이것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하버 보슈법이에요. 이 기술은 인공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구아노의 수요를 거의 모두 빼앗아 왔어요. 이와 같이 19세기를 전후로 급격하게 진행된 기술 혁신은 많은 원자재의 수요를 뺏어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인공염료가 발명되면서 천연염료 산업이 파괴되었고
옷을 염색할 때 쓰이는 천연염료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과테말라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독일, 러시아, 미국의 과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공 고무를 개발하면서 천연 고무를 생산하던 말레이시아가 경제적 타격을 입어요. 보니까 독일이 계속 나오죠? 독일 화학 산업이 페루, 칠레, 과테말라, 인도와 같이 1차 상품에 주로 의존하던 나라들에 끼친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천연 자원을 대체할 인공 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면 기존 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되니까요. 구한오를 완벽히 대체한 화학 비료 사업과 같이 말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온실농법으로 농경 효율을 극대화시킨 네덜란드, 천연 염료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 효율 기술을 높여왔던 일본은 이래서 오일 쇼크 위기까지 잘 넘길 수 있었거든요. 이와 같이 역사를 보면 높은 생활 수준을 지속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산업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한 기술과 산업 기반의 보유는 결국 바닥나버리는 구한오와는 달리 사라지거나 고갈되지 않거든요. 세계적 산업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고부가가치 창출만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난한 많은 나라, 물론 전부라고 일반화할 수는 절대 없겠지만 그 나라들은 산업화를 했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 국가가 운영을 잘 못하는 국가의 무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럽이 기술을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미 대륙이 경제를 갖추는 동안 약한 나라들은 식민 지배를 당해왔죠. 강대국들은 식민지에 대량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강제 주입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전의 역사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작물을 지금까지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가 그렇죠. 사탕수수의 경우에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거의 저주의 식물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식민지 시절에는 대놓고 이루어졌던 이러한 불공정 무역은 약소국이 사회 기반을 닦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이제는 식민지 수탈의 과정이 없지 않느냐? 이제라도 제조업과 기술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 또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의 격차는 제곱 함수를 그리며 벌어져 왔고 우리나라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반전의 기회를 갖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유무역을 대세로 하는 동안은 국가 간 무역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한 잘 사는 나라들이 무역에서 유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적 격차는 대물림되고요. 국제 무역에서 여전히 힘의 불균형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른 음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크라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고유의 끈끈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아욱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수단에 있는 동북아프리카일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오크라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오크라가 아프리카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오크라라는 단어 자체가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 기원한 말이라고 하니까요. 오크라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 이름이 건보라고 하는데 이 건보라는 단어도 아프리카 말에서 기원한다고 해요. 그럼 오크라의 행적을 따라가면 아프리카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내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쭉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인을 대규모로 노예화한 것은 유럽인이 신대륙을 점거하면서 시작됩니다. 신대륙으로 넘어간 유럽인은 원주민을 학살하거나 남미 대륙에서는 병원균을 옮겨서 거의 원주민을 몰살시키죠.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수집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할 매우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노예 상인이 등장했고,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상품화하여 전 세계 식민지로 납품합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과 그들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장, 은행을 운영하고 필요한 자원을 값싸게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 노예들이 유럽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초기 태동기에 이 주 수출품은 주로 목화와 담배였어요. 1830년대에는 목화 상품이 미국 수출의 58%에 달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어떻게 유지했겠어요? 당연히 노예화된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수였죠. 미국은 목화와 담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으면 유럽이나 영국으로부터 기계나 기술을 수입할 자금이 없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생산, 미국의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로 일하던 아프리카인들이 채찍을 맞아가며 이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은 무보수에 가까운 노동력 제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산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출의 담보로 사용됩니다. 땅,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절, 노예를 담보로 경제가 확장했고 자본이 돌 수 있게 됩니다. 노예를 바탕으로 한 채권 시장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영국과 유럽 금융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국제 규모의 자본을 동원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미국의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과 관련한 나비 효과 덕분에 미국이 아주 큰 덕을 본 것이 또 있습니다. 1791년 IT 공화국의 노예화된 사람들이 프랑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지주들에게 항거해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프랑스 세력을 축출해내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IT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예 제도를 철폐한 나라가 되었어요. IT에서 노예를 부려가며 사탕수수 사업을 했던 프랑스 지주들은 더 이상 IT에 있을 수 없게 되자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갑니다. 당시에 지금의 북미 대륙은요, 러시아도 지분이 있었고 프랑스, 영국도 각각 지분이 있는, 약간 뭐랄까요, 갈라져 있는 형태였거든요. 뭐 영국령, 프랑스령 이런 단어 아시죠? 루이지애나 쪽 토지는 프랑스령이었어요. 프랑스령이니까 IT에서 쫓겨난 플랜테이션 지주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지역은 사탕수수를 기르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후를 가진 곳이었고, 노예화된 사람들의 숙련된 기술이 합쳐지니까 루이지애나의 설탕 산업을 한층 끌어올렸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루이지애나는 전 세계 사탕수수 설탕의 4분의 1을 생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프랑스 지도자 나폴레옹은 완전 스타일을 구기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IT에서 이 봉기를 잠재우지 못하고 그 덕분에 북미 대륙으로 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질려버린 나름의 손절을 해서 프랑스는 이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넓은 땅을 미국에 팔아버립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땅은 현재 미국 영토의 3분의 1에 달했고요. 세월이 흐르며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곡창지대가 돼요.
게다가 미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디딤돌이 되었죠. IT에서 일어난 노예화된 사람들의 봉기가 불러온 나비 효과로 미국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노예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러나 노예화된 이들에게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자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요, 이게 단칼에 없애지 못한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도화된 노예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해방된 노예 대신 그들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노예가 아닌 노동자였음에도 계약을 맺은 3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직업을 바꿀 자유도 없었고 기본적 권리마저 제한받았습니다. 노예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일했고요. 강대국의 발전 기초는 바로 이런 배경도 있답니다. 오늘 다룰 꼭지를 경제력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대사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훨씬 많은 해석, 담론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책 전체는 이 말고도 다른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코코넛으로 경제체제를, 오크라로 노예제도와 경제를 봤다면, 새우를 영감 삼아 보호무역주의를, 당근을 통해 특허제도를, 바나나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경제 이야기만 꼭지를 달아 풀어도 충분한데 여기에 음식의 이야기까지 붙이니까 이해가 빠르게 됐어요. 어디서 가볍게 아는 척하고 싶으신 분들, 경제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신 분들, 어려워서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학을 떼시는 분들께 이 책을 입문서로서 추천합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청취자 의견 도서 추천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